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산업의 투자 지형 변화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 AI 투자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최신 분석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요. AI 발전이 더 이상 뭐랄까 똑똑한 알고리즘, 그 소프트웨어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AI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칩 성능이 AI의 현실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칩러닝 시대라고 표현하던데요. 칩러닝이요? 네, 말 그대로 칩 없이는 AI가 돌아갈 수 없다. 이 물리적인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칩러닝이라 흥미로운데요? 보통 AI 하면 막연히 소프트웨어를 떠올렸는데 이제는 칩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한 2020년 그쯤부터 좀 뚜렷해졌습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요. 자체 AI 경쟁력을 키우려고 맞춤형 칩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체 칩 개발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외부 칩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기술 자립을 하려는 거죠. 결국 AI 경쟁의 본질이 모델 자체보다는 그 모델을 구동하는 인프라, 하드웨어 경쟁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뛰어난 운전 실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강력한 엔진, 이 하드웨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인 투자 상황은 어떤가요? 특히 미국이랑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9년까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엄청나죠. 와, 5천억 달러요? 네, 그 정도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기술 자립을 목표로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AI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뭐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AI 전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죠. 이야,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의 AI 벤처 투자 규모는 오히려 약간 줄었고 순위도 9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이거 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전체적인 투자 규모 숫자만 보면 글로벌 경쟁국들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라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인데요? 국내 벤처 투자 중에서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로봇 이런 걸 포함한 딥테크 10대 분야 투자는 오히려 2024년에 3조 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34%나 급증했습니다. 와, 34%나요? 네, 이게 최근 5년 중에 최대 규모예요. 특히 AI 분야 안에서도요. AI 연산이나 처리에 관련된 부품, 장치 제조나 설계 분야 투자는요. 무려 290.9% 증가했어요. 290%요? 와.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좀 줄었을지 몰라도 진짜 핵심 기실,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가진 하드웨어 쪽으로는 오히려 투자가 확 몰리고 있다는 거네요? 조금 뒤처져 보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분야, 그러니까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나 하드웨어, 그리고 기술 자립이라는 필요성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적인 위축 속에서도 질적인 고도화를 추구한다. 뭐 이런 전략적 움직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인 하드웨어 분야에서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드웨어가 중요해진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던데,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폰 노이만 구조라는 건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현대 컴퓨터의 아주 기본적인 설계 구조입니다. 네.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가 메모리나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하고 또 처리한 걸 다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이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 이걸 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통로의 속도가 CPU 처리 속도로 못 따라가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 병목 현상이요? 네, C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 좁거나 막히면 전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마치 차선이 하나뿐인 고속도로에서 계속 정체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 보니 컴퓨터 발전의 역사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면 노력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GPU가 이걸 가지고 아주 복잡한 계산, 주로 행렬 연산인데요. 이걸 동시에 병렬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하거든요. 네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폰 노이만 구조의 그 버스 병목 현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엔비디아가 해결했다는 거군요. 와, 거의 80년 가까이 된 이 구조를 어떻게 혁신한 거죠?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컴퓨팅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로요. 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서버 내부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엠벨링 같은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건 GPU끼리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든 겁니다. 전송 효율이 확 올라가죠. 아, GPU끼리 직접요? 네. 둘째는 여러 GPU 서버들을 연결해서 큰 클러스터를 만들 때 생기는 통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피니밴드 같은 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PU 서버들이 CPU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통신하게 해서 서버 간의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기존에는 모든 데이터가 CPU를 거쳐야 했는데 이 구조를 파괴하고 GPU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직접 소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든 겁니다. 와, 보고서 저자는 이걸 엔비디아의 CEO의 이름을 따서 젠슨 구조라고 부르면서 이게 엔비디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젠슨 기조라. 네. 엔비디아의 그 엄청난 시가총액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칩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에 대한 시장의 평가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인텔 같은 기존 강자들은 이 변화에 좀 뒤처지게 된 거고요. 네. 기존 구조의 패권을 지키려다가 타이밍을 놓친 면이 있죠. GPU가 이제 컴퓨팅의 중심으로 떠오른 거네요. 그런데 GPU뿐만 아니라 NPU라는 더 AI 연산에 특화된 칩도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NPU는 또 뭔가요? GPU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아, 네. NPU, Massive Parallel Processing Unit 또는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 AI 연산 전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전용 반도체요? 네. GPU가 그래픽 처리처럼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계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NPU는 범용성은 좀 포기하는 대신에 특정 AI 연산, 특히 학습된 모델을 실제로 사용할 때, 즉 추론, 인퍼런스 단계에 필요한 아주 단순한 계산들, 덧셈, 곱셈 같은 벡터 연산에 극단적으로 최적화된 칩입니다. 아, 추론 단계에 특화됐군요. 네, 그래서 전력 소모나 발열을 확 줄여서 AI 서비스 운영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보고서에 보니까 재미있는 비유가 있던데요. CPU, GPU, NPU를 사람 능력에 비유한 거요. 아, 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쉽죠? CPU는 여러 분야를 다 아는 박사님 한 4명? 복잡한 100만 가지 문제를 두루두루 범용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네. GPU는 수학이나 물리학 석사 한 40명. 그래서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특정 계산, 행렬 연산을 아주 빠르게 병렬로 처리하는 데 특화된 거죠. 아하. 그리고 NPU, 즉 AI 반도체는 산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초등학생 한 1000명. 1000명이요? 네. 아주 단순한 덧셈, 곱셈 같은 벡터 연산을 정말 밀도 높게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처리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고요. 와, 비유가 귀에 쑥쑥 들어오네요. 네. 특히 2017년에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AI의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NPU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때문에요? 네. 이전에는 CNN이다, RNN이다 해서 다양한 모델 구조에 맞춰서 하드웨어 회사들이 각자 최적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트랜스포머가 딱 대세가 되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연산 구조를 목표로 경쟁하게 된 거예요. 아, 출발선이 같아진 거군요. 그렇죠. 이건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에게도 아주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다 같이 트랜스포머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컴퓨팅 구조 혁신에 이어서 AI 연산에 특화된 칩까지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강력한 연산 장치들을 뒷받침하는 메모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정말 뜨거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더 넓은 통로로 더 빠르게 데이터를 GPU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AI 가속기 시장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이 HBM 공급 부족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 HBM 공급이 병목이군요. 네,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 HBM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로직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 스택 제일 아래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조차도 이 HBM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을 늘리고 싶은데 HBM 생산 능력, 이 커패시티가 부족해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물량을 2년치, 3년치를 미리 선점하는 등 아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워낙 시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HBM 부족 현상은 언제쯤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을 주목하던데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약 9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공사가 시작됐고요. 1기 공장의 첫 번째 클린룸 가동 시점을 2027년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 5월이요? 네. 많은 분석가들이 이 시점이 엔비디아의 HBM 풍기 현상이 해소되는 시점과 거의 맞물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인 팹이 완공되고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양산이 본격화되면 HBM 공급이 크게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의 이런 품귀 현상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2027년이라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2027년 용인 팹 완공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팹 건설이 진행되고 또 장비가 반입되기 시작하는 시점들을 고려해서 이 HBM 수요 폭증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후공정 업체들, 예를 들면 패키징이나 테스팅 관련 기업들, 또는 관련 소재나 장비 기업들에 미리 좀 선행 투자를 하는 것이 2027년 이후의 성장을 기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그냥 SK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특정 공급사에 너무 의존하는 건 리스크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급망 리스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TSMC와 협력해서 HBM의 핵심 부품인 로직 유닛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요?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로직 유닛 내재화에 성공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공급사의 역할이 좀 축소될 수도 있고 기술적 프리미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HBM 물량을 선점해버리니까 AMD 같은 경쟁사들은 고성능 HBM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시장 독점이 이 공급망 측면에서도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쟁사들은 더 힘들어지는군요. 네. 물론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서 계속 추격하면서 품질 확보하고 공급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차세대 기술인 CXL이나 PIM에 좀 주력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AI 모델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LM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크기를 무한정 키우는 것만이 능산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델 크기를 키우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모델 크기 자체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주어진 모델 안에서 리즈닝, 즉 추론 능력을 개선해서 더 나은 답을 찾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보다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똑똑하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리즈닝 능력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RAG, 이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던데 이 방식에 주목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RAG는 기존 LLM 방식과 좀 다릅니다. 기존 LLM이 모든 지식을 모델 안에 다 외워서 답하는 방식, 뭐랄까 폐쇄형 시험 같은 방식이었다면요. 네, 폐쇄형 시험. RAG는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 외부의 최신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참고해서 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오픈북 시험처럼요. 아, 오픈북 시험처럼 외부 자료를 참고한다고요? 그럼 모델 자체의 부담은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모델 자체는 더 가벼워질 수 있는데 근데 외부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찾아와야 하니까 메모리 쪽 일이 훨씬 많아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RAG는 모델의 연산 부담은 줄이는 대신에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시간 검색과 처리 요구를 극대화합니다. 즉, 메모리에 가해지는 작업 부하, 이 메모리 워크로드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앞으로 컴퓨팅 구조가 메모리 중심 컴퓨팅,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으로 전환될 거라는 예측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됐던 CXL이나 PI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는 CPU, GPU, 메모리, 가속기 같은 여러 장치들을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표준이고요. 네. PIM은 아예 메모리 칩 내부에 연산 기능을 집어넣어서 데이터 이동 자체를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RAG처럼 메모리 접근이 빈번해지는 시대에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필수적이게 될 겁니다. 이 CXL이나 PIM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었나요?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큰가요? 네, 이 분야는 정말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잡고 CXL, PM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개념 증명, POC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오, 글로벌 시장까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에 PM 기술을 결합한 HBM, PIM을 개발해서 AMD 플랫폼에서 성능 향상을 입증했고요. CXL 인프라에 대한 레드햇 인증도 받았습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부터 CXL 메모리 모듈 출하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곧 상용화되는 건가요? 아직 CXL은 표준화가 계속 진행 중이고 PIM 같은 경우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표준을 개발 중이라서요. 당장 전면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RAG 같은 새로운 AI 모델의 등장은 이 CXL이나 PIM 기술이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투자 영역이 될 거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다시 글로벌 경쟁 구도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구글의 전략이 특히 강력하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네, 구글은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 TPU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그리고 AI 모델, 제미나이, 심지어 최종 사용자 서비스까지 AI 관련 거의 모든 영역을 직접 다 하는 수직 계열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완성한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와, 모든 걸 다 한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압도적으로 낮은 전력 원가 경쟁력입니다. 전력 원가요? 네.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AI 서비스 요청 한 건당 드는 전력 원가를 공개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오픈 AI 같은 경쟁사보다 최소 30배 이상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30배요? 와. 네. 장기적으로 보면 AI 서비스 경쟁은 결국 이 전력 비용, 인프라 원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글이 가진 이 강력한 해자, 모트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정말 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중국의 약진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중국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기술 주권 확보를 목표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LLM 분야에서 기술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QM 모델 같은 경우는 메타의 라마 모델 성능을 넘어서는 결과도 보여줬고요. 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LLM 성능 평가, 그러니까 벤치마크에서 중국 모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한국어에서도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AI 기술이 특정 언어나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주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특유의 그 오픈소스 친화적인 개발 문화가 이런 빠른 기술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반도체부터 모델, 인프라까지 통합하는 전략으로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고요. 보고서에서는 이미 세계가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AI 기술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중요한 흐름인가요? 네, 온디바이스 AI도 확실한 성장 트렌드입니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작동하니까 통신 비용이나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로봇, 감시 카메라 같은 다양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장은 좀 다릅니다.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처럼 이미 자체 칩, AP 같은 걸 설계할 능력도 있고 강력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갖춘 거대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대기업 위주로 가겠군요. 네, 그래서 신규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여기서 아주 큰 기회를 잡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기존 강자들의 생태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럼 초점을 다시 우리 한국 상황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한국 AI 산업이 가진 가장 큰 어려움, 구조적인 어려움은 뭐라고 분석되고 있나요?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의 격차고요.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요? 네,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이미 2012년 이럴 때 창업하는 등 우리보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고요. 인력 규모나 자본 규모에서도 차이가 크죠. 과거에 구글 AI 인력이 한 7,500명, 그것도 거의 교수급 인력으로 추산될 때 국내 한 대기업 AI 센터 인력은 한 200명, 예산은 5조 원 수준이었다 이런 비교도 나옵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AWS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압도적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인가요? 이게 아주 심각한 자본 유출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AI 기업이나 SAS 기업이 정말 잘해서 성공하고 매출을 많이 올려도요. 그 매출의 상당 부분, 보고서에서는 절반까지도 언급하는데 이게 아마존 같은 해외 클라우드 비용으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돈을 벌어도 해외로 빠져나가는군요. 예, VC 투자를 받아도 마케팅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내고 인프라 비용은 AWS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업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어쩌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KT, 삼설 같은 대기업들이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큰 겁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네요. 하지만 분명히 한국만의 기회 요인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앞서 계속 강조했던 하드웨어, 특히 AI 반도체 분야입니다. 역시 하드웨어군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맞춤형 칩 개발에 나서고 또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하면서 AI 하드웨어 개발 경쟁의 판도가 오히려 바뀌었잖아요. 이게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안정적인 AI 반도체 개발 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AI 반도체 인력은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 좀 편중되어 있고 오히려 미국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 인력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군요. 특히 보고서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을로서의 역할에 능숙하다 이 점을 강점으로 꼽은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좀 직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핵심을 짚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사의 아주 까다롭고 세세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최적화하는 능력, 즉 을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맞춤형 개발 능력이요? 네, 이게 단순히 칩 아키텍처 설계 능력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MPU 개발처럼 소프트웨어와의 최적화까지 아주 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최첨단 칩 개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미5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고성능 반도체 설계 기반 기술을 제공하면서 국내 패블리스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이런 도전 과제와 또 강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도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전략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드웨어 우선, 버티컬 집중 전략입니다. 하드웨어 우선, 버티컬 집중이요? 네,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에서의 구조적인 격차를 인정하고 또 글로벌 시장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으니 범용 LLM 같은 분야보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하드웨어 인프라와 특정 산업 분야,
즉 버티컬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인 거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보고서에서는 SA, 전략적 실행 가능 인사이트라고 했던데 이것도 세 가지로 제시되었죠. 네, 맞습니다.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권고하는데요. 첫 번째, SA1은 단기에서 중기 전략으로 HBM 후공정 및 관련 정비에 투자라는 겁니다. 아, HBM 후공정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2027년 SK하이닉스 용인팹 완공 시점, 그리고 그에 따른 HBM 공급 부족 해소와 엔비디아발 AI 가속기 물량 폭증이 예상되니까요. 그 시점 이전에 관련 후공정, 즉 패키징이나 테스팅, 그리고 관련 소재나 장비 기업에 선행 투자해서 수혜를 누리자는 전략입니다. 네, 시기적절한 투자 전략이네요. 두 번째, SA2는 중기에서 장기 전략으로 차세대 메모리 인프라에 집중 투자라는 겁니다. 차세대 메모리요? CXL, PIM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레그 같은 모델 변화로 메모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CXL이나 PI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보유하고 또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서 메모리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다가올 메모리 중심 컴퓨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세 번째, SA3는 버티컬 AI, 즉 특화 NPU 및 피지컬 AI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버티컬 AI요? 네. 구글이나 중국과의 전면적인 원가 경쟁이 어려운 범용 LLM보다는 한국의 강점인 그 커스터마이징 능력을 활용해서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제조, 로봇, 자율주행, 영상관제 같은 분야에 특화된 NPU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로봇처럼 실제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 자체는 대기업이 주도하겠지만 이들 생태계에 필요한 고효율 경량화 모델이나 추론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분석을 들어보니 AI 산업이 정말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서 그 알고리즘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또 특정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한국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반도체 강점을 기반으로 이 하드웨어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전략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가 산업 전체의 판도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고요. 그렇습니다. AI 모델의 진화 방향, 예를 들면 RAG 같은 것들,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 폰 노이만 구조라든지 메모리 대역폭, 전력 소모 같은 문제들, 여기에 또 미국, 중국, 한국 같은 각국의 전략과 지정학적 경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복잡하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의 발전이 점점 더 전력 소모나 발열, 데이터 전송 속도 같은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면 혹시 미래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순수한 알고리즘의 혁신보다는 어쩌면 컴퓨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 법칙의 발견이나 신소재의 개발 같은 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